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강연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전국시대 때 그 일본의 역사상 출세의 상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제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지전이라고 그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야말로 일본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입지전적인 입신 출세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출신은 그야말로 평범하다 못해 정말 밑바닥에 천한 그런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일본의 열도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규슈가 이렇게 있고 시코쿠가 있고 그다음에 호은슈가 이제 대충 이렇게 생겨서 이제 여기 이제 홋카이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쪽 지역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나고야 지역, 이쪽이 이제 오와리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었죠. 오와리. 이 오와리 지역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출신 지역입니다. 이 오와리 지역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하급 무사였다, 아시가루였다, 이제 뭐 그런 썰도 있고 농민이었다, 아니면 상인이었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 히데요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재가를 해서 새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부 동복 형제들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컸습니다. 근데 그 새아버지가 이제 이 히데요시를 굉장히 싫어해서 어렸을 때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 히데요시가 이제 소년 시절에 이제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서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은 무사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무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군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오와리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였던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그 말단 무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노부나가의 집안일을 이제 처리하는 말하자면 이제 종으로 진짜 그냥 노비로 해가지고서 들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데요시가 어렸을 때는 히데요시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 이제 도키치로였죠. 도키치로. 키노시타 도키치로. 이제 어렸을 때 그 이름이 이제 키노시타 도키치로였습니다. 이제 이 도키치로가 이제 노부나가 밑에서 이제 그 집안일을 하는 말하자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천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 처리를 아주 센스 있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그 사례를 들자면은 이 노부나가가 이 히데요시한테 이제 변소 청소를 맡겼는데 이 히데요시가 이제 변소 청소를 맡은 그 뒤로는 이제 집안에서 변 냄새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쥐어줘서 시키는 거랑 똑같은 돈을 쥐어줬는데도 이 히데요시는 더 좋은 물건을 더 값싸게 그 다음에 더 많이 그렇게 사가지고 오는 그런 일 처리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부나가한테 눈에 띄면서 두각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충성심도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이제 노부나가가 한겨울에 이제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출타를 할 때 신발이 원래 밖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따뜻한 방에서 나오면은 그 차가운 그 신발을 신고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이제 주군이 따뜻하게 그 신발을 신고 나가시라고
한겨울에 그 주군이 나가실 때까지 신발을 그냥 품속에서 고이 이렇게 품고서 따뜻하게 따숩게 그렇게 데펴놨다가 노부나가가 나갈 때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뭐 히데요시의 천성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약삭 빠르고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주군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물건을 심부름할 때는 사실 어떤 자기의 수완이 좋아서 물건을 이제 싸게 산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사적인 그 돈을 덧붙여서 웃돈을 얹어가지고서 이제 더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 놓고 노부나가한테 보고할 때는 이제 자기가 능력이 우수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인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이 히데요시의 임기응변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런 히데요시의 면모를 굉장히 높게 사서 이제 너 집안일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군공을 세워서 한번 출세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기회를 주게 되고, 이 히데요시는 이제 그 노부나가를 따라서 그 전장에서 이제 종군하게 되면서 공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밑바닥의 아시가루에서부터 사무라이가 되고 군단의 이제 장수, 군단장까지 그렇게 오르게 되는 단계적인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키노시타 도키치로에서 키노시타 히데요시가 되는 것이죠.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키노시타 히데요시가 됐는데, 이 히데요시가 그 전장에서도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한 머리를 잘 써가지고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노부나가가 이제 그 전장에서 이제 진지로 쓸 성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성을 그냥 히데요시가 가건물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성을 올렸다든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군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단장까지 승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노부나가의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군단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일단 히데요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신 중에서 가장 중신들 중에서 필두였었던 시바타 가스이에가 있죠. 뭐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히데요시는 그야말로 조금 짬밥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니와 나가이데. 뭐 이제 그런 군단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키노시타 히데요시가 자기의 성이 굉장히 천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간지가 나는, 뽀다구가 나는 그런 성을 만들고자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었던 선배였던 이 니와 나가이데하고 그 다음에 시바타 가스이의 이 우자하고 시자를 따가지고서 우시수길, 하시바 히데요시라고 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부나가를 따라서 여러 전투에서 종군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비파오 인근의 오우미 지역을 다스리던 아사히 가문을 멸망시키는데 또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바타 가스이에랑 같이 여기 에치고에 우에스기 가문을 또 치는데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마토 지역에 있었던 마스나가 가문을 터는데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죠. 이렇게 곳곳에서 전공을 세우다 보니까 이 노부나가가 굉장히 이 하시바 히데요시를 신임하게 되고, 마침내 서쪽에 가장 강성한 세력이었던 이쪽에 주코쿠 지방을 다스리던 모리 가문을 터는 그 총대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그 히데요시의 군단을 서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부나가도 이제 교토에서 진을 차려가지고서 이 히데요시의 주코쿠 원정을 도우려고 하려는 찰나였죠. 이 히데요시가 주코쿠 원정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 다카마스 성 수공이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히데요시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카마스 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좀처럼 이거를 그냥 무작정 돌격을 해서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가 이제 초여름이었는데 그 성 주변으로 이렇게 뚝방을 그냥 한 1, 2주 만에 쌓아서 딱 막아버린 다음에 이제 일본에 한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또 억수같이 내려서 그 성을 이제 그 빠져나가지 못한 장마 그 빗물이 가두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수공을 했던 이제 그런 또 아주 천재적인 또 전술을 펼쳐가지고서 이 모리 가문을 아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대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 노부나가가 이 교토 인근의 혼노지라고 하는 이 요새 겸 사찰에 이제 진을 차려가지고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그 유명한 이제 아케치 미스히데가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켜서 이 노부나가를 이제 급습을 하게 되고 노부나가는 이제 불타는 그 혼노지 안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지에서 파발마들이 이 오다 가문의 중신들에게 다 소식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은 좀 당황도 하고, 왜냐면 다 여기서 각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수습하고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었을 때 가장 눈치가 빠르고 추진력이 좋고 이제 신속했던 그 하시바 히데요시가 제일 먼저 이 가문하고 아주 그냥 번개불처럼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에 바로 이 교토로 군대를 회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그 아케치 미스히데하고 야마자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이제 패퇴시키고, 이 아케치 미스히데는 이제 숲속으로 막 도망다니다가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위 3.1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히데요시가 이 주코쿠 지역에서 회군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위 주코쿠 오오가에시라고 해서 아주 정말 천재적인 그런 군사 전략상의 전술상의 기념비적인 그런 회군의 그런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 주코쿠 지방에서 이 교토 지방까지 야마자키까지 이 아케치 미스히데를 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바 히데요시의 군단이 빨리 행군을 해서 도착할 수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였단 말이죠. 이 아케치 미스히데도 설마 이렇게 빨리 자기를 진압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당나라 군대 끌어다가 이 히데요시랑 싸우다가 패퇴를 한 것이죠. 이 주코쿠 오오가에시의 어떤 그 비밀이 있다면은 이 히데요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교토로 회군을 할 수 있었느냐, 그 행군 속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이 히데요시의 어떤 또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군대의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병사들이 빨리 가야겠죠. 그죠? 부지런히. 그렇게 부지런히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장이 먼저 가벼워야죠. 그죠?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서 무슨 모포랑 먹을 쌀이랑 그 다음에 솥단지랑 이런 거 다 짊어지고서 가려면은 그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쌀포대 같은 그런 이제 보급품이랑 그런 거 다 끌고 가는 게 속도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서 굉장히 경량의 속도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 중간중간에 길을 가면서 보급을 해야겠다. 중간에 이제 밥 차려 먹으려고 그 모닥불 피워놓고서 가마솥에다가 밥 지어가지고서 그거 먹고 또 행군하고 그러면은 그 속도를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이제 주코쿠 오오가에시 할 때 이 가는 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그 지나가던 길에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오니기리를, 그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행군하는 병사들한테 쥐어줬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그러니까는 그 밥 해먹는 시간도 절약을 하고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밥만 받아가지고서 먹으면서 걸어가니까 그만큼 행군 속도가 빠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일설에는 그 농민들이 이제 자기네랑 같은 출신이었던 그 이제 서민 출신의 그 히데요시를 응원하기 위해서 좋아,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다. 당신이 한번 출세해서 이 일본에서 권력자가 돼봐라. 이제 그렇게 응원식으로다가 주먹밥을 그렇게 보급을 했다. 이제 그런 썰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진실은 이 머리 좋은 아이디어맨 히데요시가 이제 그 군자금을 미리 풀어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이제 도시락을 벤또를 예약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는 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비싼 돈으로 그렇게 보급품을 받아가면서 행군 속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썼다. 결과적으로는 이 히데요시가 뭐 남는 장사한 거죠, 그죠? 뭐 밥은 비싸게 먹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속하게 돌아와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를 진압하고 이 혼노지해변 이후에 이 어떤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히데요시가 아케치 미스히데를 다 진압하고 난 뒤에 이 오다 가문의 가신들이 이제 속속들이 모이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의 사후에 이 오다 세력을 어떻게 그 영지를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오다 가문의 그 당주는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오다 가문의 거성이었던 그 기요스성에서 이제 회의를 열게 되죠. 그래서 회담의 결과상으로는 이 오다 노부나가의 손자였던, 왜냐하면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이 혼노지해변에서 노부나가하고 같이 그 적손이었던 이제 노부 히데를 이제 후계자로 그렇게 정해놓고서 나머지 영지들을 이 가신들이 그렇게 배분을 해서 나눠 먹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 히데요시가 또 굉장히 눈치 빠르게 자기가 가장 많은 영지를 차지하게 되죠. 이 정말 하급 출신의 무사도 아니고 종 출신의 이 히데요시가 그렇게 노부나가 사후에 최대의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니까 이 중신들 중에 필두였었던 시바타 가스이의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 노부나가 사후에 이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시바타 가스이에하고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전투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시지가다케. 시지가다케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이제 하시바 히데요시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 시바타 가스이에는 그 모욕감과 창피함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자결을 하게 되죠. 이 시지가다케 전투에서 데뷔를 한 굉장히 유명한 무사들이 있죠. 시지가다케의 7본창이라고 해서 이 히데요시가 시지가다케라고 하는 전투에서 데뷔시킨 7명의 그 무장들이 있습니다. 이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신이 서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영주 출신의 다이묘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중신들하고는 다르게 자기의 그 어떤 보대 가신이라고 할 만한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서 자기를 모신 그런 가신, 그런 집단이 굉장히 좀 빈약했습니다. 뭐 가신이라고 해봤자 이제 자기의 친척들, 인척들 뭐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히데요시가 점점 더 높은 자리에 큰 세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충성할 만한 그런 가신 그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 자기의 고향이었던 오와리 지방에서 자기의 먼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이제 활약했었던 굉장히 젊은 그런 인재들을 모아서 또 인재로 가신 그룹으로 키웠고, 그 다음에 이 아사히 나가마사를 털었을 때 이 오우미 지방에서 또 인재를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서 자기의 가신 그룹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와리 지방에서 주로 무장들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이 시지가다케에서 이제 데뷔를 시킨 것이죠. 이 시지가다케 7본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후쿠시마 마사노리라든지 가토 기요마사, 그 다음에 좀 떨어지지만은 이제 와카자카 야스하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지가다케 7본창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이 익은 그런 이름이죠, 그죠? 나중에 전부 다 그 임진왜란에
이제 종군하게 되는 그런 무장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 출신입니다. 이 히데요시가 이제 그 자기의 그 친위대, 그 무장들을 이제 전부 다 어떤 그 군단장급, 영주급의 그런 인물들로 다 키우기 위해서 이 시즈가다케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전부 다 대비를 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즈가다케에서 이 시바타가스 이에가 이제 자결을 하고 난 뒤에 이 니와 나가이데라든지 마에다 도시에 이제 그런 중신들이 전부 다 이 히데요시를 지지하고 사실상 종속되게 되면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이 세력을 전부 다 이 히데요시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되는 그 세력을. 그리고 나서 이 주코쿠의 모리 가문도 이제 시즈가다케 전투를 굉장히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히데요시가 이겨버리니까는 히데요시하고 싸워봤자 자기네가 뭐 이길 그런 승산이 없겠다 싶어가지고서 항복을 하고 이제 종속 관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즈가다케 전투 이후에 이 히데요시에게 또 굉장히 불만이 쌓이게 된 그런 가문들이 어떤 가문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노부나가의 오다 그 직통 가문이었죠. 말하자면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그 이제 종 출신이었던 히데요시가 설쳐되면서 이 노부나가 사후에 오다 가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그 노부나가의 그 세력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서 먹어버리니까는 그 오리지널의 오다 가문 입장에서는 저것이 우리 집안의 종놈이었던 놈이 이제 주인 가문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그 오다 가문하고 그 다음에 오다 가문하고 동맹이었던 혼인 동맹 관계였던 도쿠가와 도쿠가와 가문의 그 이에야스가 이 하시바 히데요시에 대항해서 전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이 히데요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다하고 도쿠가와 연합군을 쳤는데 처음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그 분전에 의해서 이 히데요시가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히데요시가 굉장히 아이디어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외교적으로 아주 술수를 부려가지고서 먼저 오다 가문을 굴복시켜버린 다음에 이 도쿠가와 가문은 어차피 히데요시하고 무슨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오다 가문을 지원한 것 뿐이었죠. 그런데 이 오다 가문이 먼저 히데요시한테 굴복을 하게 되니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히데요시에게 이제 신하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종속을 선언하게 됨으로써 이 히데요시가 사실상 일본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이 동해도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 히데요시는 천하인이 된 것이죠. 천하인. 말하자면은 그 중국의 전국시대 때 패자처럼 이 일본 열도에서의 전국에서의 패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쯤 되면은 이제 막부라고 하는 걸 열어서 이제 쇼군이 돼야 되는데 이 히데요시는 그 출신이 워낙에 천했기 때문에 이 막부의 쇼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쇼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해서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이제 쇼군이죠. 이제 세이다이 쇼군 해서 이 장군자만 이제 따가지고서 약자로 이제 쇼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래가 뭐냐면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정벌하다. 그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의 그 고대에는 이 규슈하고 이 호윤슈 이제 서쪽에 중앙지방에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그 일본의 그 영향력이었고 이 동쪽하고 북쪽은 여전히 그 오랑캐의 땅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여기에 토착민들. 그래서 이 오랑캐들을 치는 그 장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하는 그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이제 막부의 장이었죠. 그런데 이 세이다이 쇼군이라고 하는 이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초의 쇼군이었던 그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이제 어떤 그 룰을 정한 것이
오로지 겐지만이 이 쇼군이 될 수 있다. 그런 룰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이제 말하자면 그 겐페이 합전에서 이겨가지고서 이 쇼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겐지하고 이제 헤이시가 있었죠. 다이라시. 이 겐지하고 헤이시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이제 헤이시를 멸족시키고 나서 이제 자기가 쇼군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 막부의 쇼군은 무조건 이 원시만, 이 겐지만 할 수가 있다. 그런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서민 출신이었던, 족보 없는 출신이었던, 핫바지 출신이었던 이 히데요시는 이 쇼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막부를 열어서 그 쇼군이 되긴 하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혈통상으로 따지자면은 오리지널의 겐지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래도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원래 마스다이라 가문 아닙니까? 그 가문이 원래 그래도 그 무사 집안의 그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 족보를 조작하면은 자기가 겐지라고 주장을 해서 이 쇼군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급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데요시는 워낙에 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사실은 이 겐지 출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조작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데요시는 끝내 쇼군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이 무가 정권의 막부의 쇼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의 최고관이었었던 관백의 간바쿠라고 하는 관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신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무가 정권에서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제 교토의 그 조정의 그 공가에서 이제 최고 권력자인 관백을 차선책으로 이제 취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황으로부터 조정으로부터 도요도미라고 하는 그 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시바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관백이 되려면은 뭐 겐지나 헤이시가 아니더라도 후지와라 씨, 후지와라 씨만이 또 이 관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후지와라 씨의 양자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꾸역꾸역 이 관백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백 겸해서 이제 태정대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얻게 되고, 명실상부 이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지위와 이제 명성에 걸맞게 자기의 거성을 이제 축성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오사카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시야마 혼간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자기의 거성인 오사카성을 축성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오사카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원래 오리지널의 이 히데요시의 오사카는 이 흑토자 그 변을 써가지고서 이제 오사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오사카에 가면은 이 히데요시의 오사카성 그 천수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복원을 한 것이죠. 이 히데요시의 오리지널 오사카성은 이제 나중에 그 도쿠가와하고 이제 오사카 전투하면서 한 번 이렇게 또 없어졌다가, 나중에 또 도쿠가와 막부에서 재건을 했다가 또 불타서 없어졌다가, 또 이제 그 신정부에서 콘크리트로 공구리 쳐가지고서 다시 만들었다가, 태평양 전쟁 때 또 없어졌다가, 지금 또 이제 일본에서 다시 만든 게 지금 현재의 오사카에 있는 그 오사카성 천수각과 이제 그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오리지널 천수각에 비하면은 그 규모가 이제 한 5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축소됐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히데요시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오사카 성이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게 지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원래 주군이었던 이 오다 노부나가의 고성이 그 유명한 아즈치성이었죠. 이 아즈치성 같은 경우에는 이 노부나가의 그런 어떤 세계관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그 남만 문화, 이제 서양 문화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짬뽕을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렇게 지어진 성이 바로 아지치성이라면은, 이 히데요시의 오사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은 오칠로 한 그 널판에다가 이제 금으로 또 막 장식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성이 바로 오사카성이었습니다. 이 평지에 지은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가 컸죠. 보통 이 일본의 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보다 평지성이 그 규모가 크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영주가 이제 그 업무를 보는 이제 천수각이라고 하는 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이 천수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주가 여기서 사는 건 아니고 옆에 저택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이치노마루, 이제 첫 번째로 성벽을 두르고 해자를 파고, 그 다음에 니노마루 해가지고서 두 번째로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해자를 파고, 그 다음에 산노마루라고 해서 세 번째로 또 성벽을 짓고 해자를 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의 성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성은 평지에 지은 성인데다가 이 산노마루까지 이 성벽하고 해자를 세 겹으로 이렇게 팠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명실상부 이 일본 전국시대 당시의 최고의 그런 성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히데요시는 명실상부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서, 최고 세력으로서 군림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일본을 통일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이 시코쿠에 이제 초속합의 가문을 이제 또 굴복을 시키고, 이제 이 규슈 지방의 시마즈 가문을 이제 또 정복을 하고 종속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이 오다와라 지방의 이제 호조 가문을 굴복시키게 되면서 일본의 전국 통일의 그 대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벌였죠? 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그 전쟁의 상처였던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로는 이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영지를 개척해서 이 부하 장수들에게 주기 위해서, 혹은 이때 당시에 남아도는 그런 잉여 인력들을, 잉여 에너지들을 여기에다 계속 묵혀두면은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그런 것을 분출하기 위해서 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물론적인, 구조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임진왜란을 이제 해석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대체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개인적인 그 성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오로지 히데요시의 망상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농후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임진왜란을 이제 분로쿠하고 그 다음에 게이초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천황의 연호였습니다. 그래서 분로쿠 게이초노 에키라고 해서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로지 이 히데요시의 망상에 의한 뻘짓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히데요시에게 종속되어 있던 그 많은 다이묘 중에서 그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그 영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참전하지 않았죠. 특히 이 관동 지방에 있었던 그 영주들은 대체로 다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데요시의 직속에, 특히 아까 전에 그 히지가다케 칠본청하고 그 다음에
그 문치파 중에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라든지 그렇게 히데요시 직속의 부하들이 주로 참전을 했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체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영리한 임기응변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이 대세였으나 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는 조금 이렇게 늙어가지고서 망령이 든 것처럼 노망이 난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망상적인 그런 실책들을 하게 되면서 이 도요토미 가문이 이제 패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식의 의견과 시선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굉장히 말년에 충격을 준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식 문제였죠.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불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실이었던 네네라고 하는 그 정실하고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실이었던 이제 차차라고 하는 여자를 측실로 들이게 됐는데 이 차차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시즈가다케 전투에서 이제 시바타 가스이에가 패배하고 나서 이 가스이에하고 같이 자살을 한 그 오이치의 3명의 딸 중에 첫째 딸이 바로 이 차차였습니다. 그 오이치가 누구였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죠. 그죠? 이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다가 처음에 이 아사히 나가마사한테 시집을 가서 3명의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아사히 나가마사가 이제 노부나가를 배신했다가 나중에 토벌당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과부가 됐었죠. 그런데 이 오다 가문의 가신들 중에서 이 오이치를 굉장히 흠모하는 이제 그런 가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미인이었기 때문에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다들 흠모하고 있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그 중신 중에 필두였었던 시바타 가스이에한테 재가를 가죠. 그런데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그 하시바 히데요시한테 패배하고 난 뒤에 자결을 할 때 이 오이치도 따라서 자결하게 됩니다. 왜 따라서 자결했냐면은 이 오이치가 이 히데요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이치가 살아있으면은 분명히 그 히데요시가 자기를 어떻게 건들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염려를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결을 하게 됐는데 이 오이치의 첫째 딸이었던 차차가 그 어머니였던 오이치하고 완전 그냥 쏙 빼닮게 절세의 미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데요시가 그 오이치의 딸이었던 차차를 측실로 들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첫째 자식이었던 스루마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낳은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히데요시가 너무 슬퍼가지고서 그 자기의 촌막의 그 상투를 이제 잘라가지고서 그 자기의 어린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슬퍼해서 이때부터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이듬해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그야말로 이제 망령이 들어가지고서 망상병이 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데요시가 그 뒤에 또 이제 그 차차하고 이제 요도도노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이제 그 차차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게 됩니다. 히데요리를 낳게 되죠. 그런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히데요시가 50 넘도록 이제 불임이었는데 이 요도도노 사이에서 이 자식을 또 잘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 유전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미스테리가 있겠지만은 이 히데요시는 굉장히 왜소했던 그런 체구였던 반면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굉장히 거구의 아주 풍채가 좋은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요도도노가 이제 차차가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게 되면서 이제 히데요시가 그 후계자를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리로 정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여러 가지 망상이 이제 도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조카이자 실권자였던 이제 도요토미 히데스구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자기가 믿을만했던 그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말하자면은 도요토미 가문을 어떻게 좀 지탱해줄 그런 보대 가신으로서 그렇게 활약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히데요리의 어떤 집권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죄 없는 그 히데스구를 할복시키는 이제 그런 뻘짓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이 도요토미 가문을 지킬 만한 그런 친인척들이 굉장히 세력이 약하게 그렇게 빈약하게 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이고, 그 가신들이 분열하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야심을 드러내면서 세키가하라라든지 오사카 전투 이제 그런 거를 연달아 벌이게 되면서 도요토미 가문은 2대 만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에 이 히데요시는 말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책들을 하고서 조선 출병의 그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때에 그 굉장히 불안한 후계자였던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놔두고서 병사하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그 소위 사세구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인물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그런 문장 같은 그런 것이 있죠. 이 히데요시의 사세구가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는구나. 나의 몸이여. 나니와의 영화는 꿈속의 꿈이로다. 이제 뭐 그런 유명한 사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 밑바닥에 정말 족보도 없는 핫바지 출신의 서민에서부터 일본의 최고 권력자 관배까지 오르고 이 전국을 통일하고 심지어는 명나라로부터 일본국 왕으로 이제 책봉까지 받은 그 입지전적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자면은 이 히데요시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입지전적으로 출세한 그런 출세의 상징, 출세의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일본 역사에서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오사카 성 앞에 이제 도요쿠니 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요쿠니 신사라고 해서 도요쿠니 신사라고 하는 신사가 있는데, 이제 뭐 호코쿠 신사라고도 하고, 이 신사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동상이 있죠.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워낙에 그 출세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누구나 그 출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은 이 도요쿠니 신사에 가서 이 히데요시의 동상에다가 이제 조금 기원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히데요시는 그 일본에서 그야말로 출세의 상징으로서 어떤 그 확고한 입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입지전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경위에 대해서 물론 운이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군을 잘 만났죠. 자기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키워준 이 주군을 잘 만난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히데요시 본인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 일처리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고 임기응변이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했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왕성하게 정력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전적으로 입신 출세를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무기탄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